안녕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장 실패 원인 했었죠? 19페이지. 음? 여기 시장 실패 원인에서 시장 개입 이후, 여기서부터 할 차례라고요? 여기 하고,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정도. 예,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장 실패를 배웠고요. 시장 실패라는 거는 이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요거는 그 시장의 공급자가 자기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과소 생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우리가 자연 독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정보가 정당한 비용에 대한 지출 없이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적은 양이 거래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3가지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공공재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그러니까 얘네는 출제를 하게 되면 제목만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보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뭐 그럼 설명해 드리죠,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위에 거 3가지는 그 제목 수준 정도만 출제가 돼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독점 기업은 시장의 공급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독점 기업은 이윤을 혼자서 독식해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을 혼자 독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무슨 생산을 한다. 예, 과소 생산을 하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불완전 경쟁 시장에 보게 되면 생산물 시장이 독점을 비롯한 불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가 되면 독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의 균형점에서 완전 경쟁 기업에 비해서 적게 생산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등의 문제는 시장 공급자가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무슨 생산을 한다? 과소 생산한다는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점이에요. 이 조건이. 완전 경쟁 기업화에서는 시장 가격이 여기 있는 A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라고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이고 MC라고 하는 거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라고 그래서 이건 한계 비용 곡선을 나타내요. 균형점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독점이 생기게 되면 이게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격이 인상이 되면 사람들은 소득은 일정한데 내가 소비해야 되는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의 형태로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독점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유발이 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무슨 생산한다? 예, 과소 생산한다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구축이 되면서 자연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철도나 통신이나 그다음에 우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국가 기관 산업에 해당이 돼요. 얘들이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선하고 연결이 되죠. 얘네들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에 연결이 안 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거를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A라는 기업이 만약에 얘네가 철도 사업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철도를 다 부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뭐가 들어갔겠어요?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한 1억 들어갔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얘네는 이 철도를 부설해서 운영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한 1,0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인당 운임을 한 10만 원만 받아도 얘네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발 기업이 만약에 시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가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한 1억이 들어가는데 얘네는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인당 운임을 최소한 못해도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격 경쟁에서 먼저 진입한 기업을 후발 기업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무슨 형태를 취하겠어요? 독점의 형태를 취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가 독점을 통해 가지고 경쟁 기업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이 요금을 올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니까 정부는 그때그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독점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이런 시장을 맡기게 되면 자연스러운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정부는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철도라든가 여기 있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게 되면 민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 부당하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민영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금이 지금 정도보다도 훨씬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지금 조금 올린 것 같고도 우리가 지금 많은 타격을 받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과대 생산 등에 대한 문제가 유발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진입한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단위당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이게 감소되는 거예요. 무슨 비용이 줄어든다?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평균 비용이라고 알려드렸었죠. 평균 비용은 단위당 생산 원가를 얘기를 해요. 생산 단가를. 시험에 이거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죠? 이거는 총 생산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생산비는 고정 비용도 있고 가변 비용도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만약에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 단가가 10,000원일 때 하나 생산하면은 단위당 생산 단가가 10,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은 생산비에서 생산량을 10개로 늘리면 1,000원. 생산량을 갖다가 100개로 늘리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원, 아니 100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뭐를 늘릴수록
생산량을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단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이 기사에 보게 되면 A라는 기업이 제2공장을 건설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구축했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위당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왜 설명하겠어요? 어? 안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주잖아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해드리면서 모든 걸 다 강의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전이니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 해주시고 얘네가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된다 그러면 걔네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기본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게 중고 자동차 시장이에요. 중고차에 관한 우리는 일반적인 정보가 있다 없다. 없으면 필요 이상으로 침수차인지도 모르고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레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어떤 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거기에 가입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실효성이 없어요. 간단하게 들어서 부동산 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제대로 된 시장 가치를 반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도 불안정하고 사려고 하는 가격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걸 기준으로 뭐 하란 얘기예요? 거래하란 얘기죠. 그걸 기준으로. 그걸 실거래가가 아니라 거래할 때 참고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 최소한의 자원 배분은 유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거의 제목적인 수준밖에는 안 물어보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얘기했던 애 밑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공공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 220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3번에 공공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회차를 보면 30회 하나만 있잖아요. 지금까지 단독적인 문제로 4번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공공재라는 것은요. 그 기본적인 성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경제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전부 쪽이 이번에 1월 달에다 등록하신 건가요? 11월 때 오신 분은 12월에 오신 분은 없었고, 일반 경제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일반 경제재는 시장에 공급된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재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이런 데 가가지고 TV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대리점에서 한 대 그냥 주는 건 없잖아요. 그죠? 뭐를 지급해야 돼요?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공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얘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동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가 뭐냐면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교재상에서 이 언급이 된 거는 거기 2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지문 4번을 보면 국방, 법률, 치안, 산림, 공중파, 방송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다 순수 공공재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는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오면 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그 다음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비배제성이라는 얘기죠.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만약에 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항상 적은 양밖에 생산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죠. 이익을 얻으면 이익에 대한 뭐를 지급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기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공급되기가 어떻게 돼요?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뭐 한 2조에서 3조 된다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을 쏟아놓고도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생산을 유도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누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예산 편성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일단 공급이 되면 누구나 다 소비해야 하네요.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누가 주로 공급한다? 정부에서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일단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B가 빠지면 틀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예. 일단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뭐를 유발할 수 있다.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외부 효과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정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든가 부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든가 특정한 논리를 대입할 수는 없어요.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원전이 건설이 될 때 여러분 주변 주거지 인근에 원전이 들어서는 거하고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경우는 틀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221페이지 있죠. 예, 우측칸에 가게 되면 기출 지문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며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미 기출해서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단을 내려가 보시면 예제 하나가 또 들어가 있죠.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소비에 비경합적인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비할 수 있죠. 4번에 봤더니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3번을 보시면 무임승차 문제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죠. 2번이 틀린 거예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공재라는 것이 비내구재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내구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하진 않아요. 민간에서도 공공재는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논리가 있으면 민간에 의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2번 물어본 거예요. 틀린 답으로. 네, 그래서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참고로 보시면 단독적인 문제는 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외부 효과가. 얘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지난 한 3, 4년 동안은 공공재에서만 인용이 됐고 외부 효과는 따로 별도의 문제로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공공재라는 거를 상당히 중시해요. 왜 중시하냐면 그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주의적 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거꾸로 정부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구 싫어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얘는 예외라는 거예요. 얘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적정한 양이 공급되지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차원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 보면 모두 중요해요. 외부 효과도 중요하죠. 부동산의 특성상 부동성이라고 배우셨죠? 네, 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서는 한 6번, 7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출제한 거예요. 얘도 2번 인용이 됐어요. 외부 효과의 의의라고 그래서. 자, 외부 효과라는 건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대가를 서로 주고받았을 텐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구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영향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경제 주체라는 건요. 개인이나 그다음에 가게, 뭐 기업, 정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경제 활동은 크게 분류하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22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참고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외부 효과예요. 정외부 효과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외부 효과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 외부 경제라고도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얘의 의의는 여기서 설명한 거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 외부 효과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얘는 사적인 비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무슨 비용을 더 크게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이 비용을 더 크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들이 자기가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 자기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재화를 공급하는 그 정의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사회가 부담할 비용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정의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라는 거는 이건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사적 비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의의 효과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억을 들여가지고 코로나19에 따른 백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백신은 먹는 알약의 형태인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변이종에서부터도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부담을 덜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먹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들어서 마스크 한 장이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4인 가족 기준 하게 되면 하루에 400원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이면은 2,800원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달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11,000, 한 600원 정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년이면 한 12만 원, 13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구가 한 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가구가 존재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의 비용 부담을 안아서 마이너스 알파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어떤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줄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찾아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밖에? 과소 생산. 그러면 정의의 효과라는 거는 사적인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게 되면 뭐가 크겠어요? 네, 사회적 편익이 크죠. 그런데 과소 생산에 따른 무슨 문제가? 과소 소비의 문제가 유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무슨 효과로 인해서? 정의의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는 항상 적정량이 생산이 되도록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명예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백신의 이름을 A 백신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에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구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정의의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의의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인 현상이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핀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 핀피 현상이라는 건요, Please in my frontier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집 앞에 조성이 되는 게 훨씬 이득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이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가 재건축 대상인데 수도권 광역급 행렬차 아시죠? 네. 걔네가 이 아파트 지하를 이렇게 관통하도록 돼 있대요, 설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공을 맡은 그 건설사 회장 집 앞에 가서 데모한 거 아시죠? 기사 못 보셨나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집안이 연약해지거나 또는 부동치마나 여러 가지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하로는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뭐를 내세웠냐면 지상으로 가는 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앞으로. 아니, 그 단지 앞으로 가면서 단지 앞에 역이 생기면은 당연히 가치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하에 이게 가는 과정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기주의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우리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면 자기 동네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게 핀피 현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옆 페이지에 가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부의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의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의 효과는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여기는 이 비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즉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는 이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223페이지 있죠. 우측칸에 가게 되면 거기 기출 지문이 있죠. 네, 기출 보시면은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사적 비용하고 무슨 비용에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부 비용이라는 거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이거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생산비에는 우리가 노동과 자본과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따라 얘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폐수가 방류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오염된 뭐 물이나 이런 게 방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 허용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오염된 물은 뭐 10ppm 이하로는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허용치를 기준을 마련해줘요. 그러면 얘네는 허용치를 맞추기 위해서 오폐수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포함해서 얘네는 톤당 10,000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소비자들도 얘를 구입할 때는 톤당 얼마에 산다고? 10,000원에 산다고. 그래서 시장에 한 예를 들어서 10,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처리 시설을 갖춰서 방류를 하더라도 얘는 오염된 물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물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계속 방류가 되면 강이라든가 이런 게 오염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또 갖춰야 돼요? 정화 시설을 또 갖춰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오염된 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든가 해서 비용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화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개인이 피해를 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이 사람들의 생산비를 기록하는 장부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책임질 거는 여기까지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비용이 만약에 합쳐져 가지고 이게 1,500원 들어가고요. 얘가 만약에 한 500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얘네가 지금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 생산비 안에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무슨 생산의 문제가 발생해요?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회가 이 비용을 떠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이 공장에다가 뭐를 부과하겠어요? 환경오염 유발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2,000원을 추가 부과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10,000원이 아니죠. 2,000원 추가하게 되면 12,000원의 생산비가 발생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 효과의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교재상에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10,000원일 때 이 기업은 10,000톤을 생산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대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만 반영한다? 사적인 비용만. 근데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늘어났으니까 가격도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겠죠. 5,000톤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최적 생산이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을 더하는. 그러면 가격은 얼마로? 12,000원으로. 그죠? 그러면 이때 이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도 반영한 거예요? 사회적 비용도 반영한 곡선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외부 효과가 이제 어디에 반영이 돼요? 시장의 거래 가격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내부화됐다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알아두실 거는 원래 정부의 규제 이전에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대 생산.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을 줄어들게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그림 그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러면 사적인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 있으면 여기는 무슨 편익이 더 커요? 여기는 이 편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 따른 무슨 소비? 과대 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부의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경제 현상은 님비 현상을 나타내요. 나딘 마이백 야드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변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교재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거기 부의 효과에서 보면 사회적 비용 부가라고 돼 있죠. 기억해 보시면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지문 디귿에 보시면 아무런 사회적 규제가 없으면 공장은 더러워진 물과 공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으로 가시게 되면 지문 3번에 목재 공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에 가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공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공급 곡선이고, 예, 거기는 이제 뭐 S에 대한 거는 규제가 있을 경우에 공급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규제가 있게 되면 목조 공장은 제3자에게 부과되는 외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림 나와 있죠. 상단에. 거기 위에 있는 그래프가 우리 지금 칠판에 그려진 그래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에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있죠. 얘가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보이세요? 혹시 글씨? 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요? 좀 크게 좀 해줘야 돼요? 크게? 네?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정부는 개입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빨리 해도 된다고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줬겠어요? 그죠? 가만히 보시면 이게 균형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딱 필요한 양만 정확하게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왜곡될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적 편익보다 무슨 편익이 클 때, 사회적 편익이 클 때, 정부는 개입해야 돼요? 개입하지 않아도 돼요? 어? 개입해야 된다고요. 개입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게 정의의 효과잖아요. 정의의 효과나 부의 효과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균형량을 못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이 경우가 됐을 때 우리가 과소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문에서 출제자가 선호하는 지문은 그런 거예요. 요걸 싹 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입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틀리다고요. 이런 경우가 되면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고 아까 정의의 효과할 때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균형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 그럼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개입 안 해도 돼요. 이게 같아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가 테스트할 때 11번 문제로 낼 거예요. 어? 답이 3번인가 그래요. 어? 답도 알려주고. 자, 그래서 외부 효과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후에 이 목재 공장을 예를 들면서 주택시장의 임대료의 변화까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시험상에서 인용된 부분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정의예비 효과 있죠?
얘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얘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225페이지 우측칸에 가시면 225페이지에 거기 밑에 있죠? 주의라고 해놨죠? 네, 거기 보면 부예비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키고 정예비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상향 이동시키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이게 요령이 얘가 방향이 상이죠. 그럼 상승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향 이동한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 같죠? 아니 뭘 처음이에요. 처음 하기는 앞에서 다 했었지. 이 그림 기억하나요? 이거? 얘는 위에고 이건 아래잖아요. 그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얘가 우측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상향, 우상방으로 이동한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가 뭐 한 거예요? 증가한 거잖아요, 증가.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주거지 인근에 공원 등이 조성이 되면 해당 지역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간 거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좌상 있고 우하가 있을 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리로 갔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좌상향 또는 좌상방으로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공급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균형을 배웠을 때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그렇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좌측으로. 네? 정예비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예비 효과가 됐든 부예비 효과가 됐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 효과가 발생하는 건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이 그림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증거 영상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죠?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것도 선생님이 왜 설명하겠어요? 교재에 있는데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응?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26페이지에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해결책에 보시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외부 효과 문제는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외부 효과 문제는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공예라는 게 있고 사회라는 게 있어요. 사회는 내가 피해를 볼 때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사회라고 그래요. 층간소음 문제 아시죠?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공해 문제는 틀리다고요. 우리 미세먼지 아시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장 큰 주범이 누가 되겠어요? 그걸 중국 애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요. 우리나라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발전소를 운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도 책임이 많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보는데 누구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걸 공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해 문제는 대부분 누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그걸 규명하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근데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리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반려견을 갖다가 한 3마리 키워요. 그 얘네가 시도 때도 없이 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층에 사는 사람은 개를 썩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데 소음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참다가 한 번은 날을 잡아서 올라가서 따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3장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원래 개들은 짖으면서 크는 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에 이 사람은 만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매달 인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또 매달 30만 원씩 가져오시냐고 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은 10만 원이면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침해받는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은 이에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코즈라는 사람이에요. 옆에 제가 하면 코즈의 정리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뒤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228페이지에 거기 예제가 외부 효과에 관련해서 출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문제, 2번 지문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2번에 4번 지문을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229쪽에 토지 정책을 이어서 해보시죠. 쉬었다 들어오세요.